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한국사 제가 나형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시험지가 처음 저에게 입수되고 나서 한 잠깐 문제를 이제 쭉 훑어봤는데 일단 학생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쉽냐 어렵냐 이 부분이잖아요. 쉬운지 어려운지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에 비해서는요, 약간 다른 형태로 물어보는 또는 생소하게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만 껴있더라도 난이도는 당연히 체감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하는데 이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보다 좀 더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평소에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하는 어떤 방향과 공부하는 깊이, 그다음에 평상시에 또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 지식 이런 거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 그다음에 1년 내외로 공부했을 경우에 이 시험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좀 생소하게 물어본 문제, 한두 문제를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의외로 생각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합격권에 드는 학생들의 점수는 뭐 95점, 90점 뭐 다 넘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제 생각에 두세 개 정도에서 만약에 방어가 됐다 그러면 크게 못 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점수는 높을수록 좋겠죠. 그다음에 낮은 점수로 가면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또 다른 과목들도 있는 거니까 한국사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를 또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조금 당혹스럽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황조가라는 노래가 나왔죠. 일단 이 노래가 황조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황조가라는 이 시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일단 그게 배경 지식인 거죠.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알면은 이게 유리왕이니까. 저는 교재에서도 다 설명을 합니다만 뭐 작품까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진 않지만 고대 시가에서 유리왕의 황조가를 꼭 얘기를 하죠. 뭐 백제 정업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죠? 뭐 구지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조가가 유리왕이면 고구려의 유리왕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 국내성으로 천도한 거밖에는 물어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진대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진대법 같은 경우는 구국천왕 때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낙랑군도 이제 미천왕 때 축출을 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율령반포 이런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는 자체는 정말 허접한 건데 혹시 여기서 뭐지? 이렇게 느꼈던 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그래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또는 국어 시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정도라면 풀 수 있고 정말 난 처음 봤다.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인데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난이도 하에 속합니다. 왜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죠. 백운동 서원은 자 고려시대 이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순흥이 어디냐면 영주예요. 영주. 영주의 순흥면. 왜 순흥 어숙묘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곳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다?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향은 성리학을 처음 수용한 사람 아닙니까? 충렬왕 때. 그죠? 원간섭기죠. 이게 답인데 해주향약은 누구예요? 해주향약, 서원향약은 율곡이잖아요. 성악 10도 이황이고 성악 지묘라면 2가 되겠죠. 해동제국기 진짜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신속주 진짜 많이 나왔고 제가 조선 전기에 일본에 관한 기행문이면 해동제국기고 조선 후기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동사록이나 해사일기나 이런 거 해야 된다. 아시죠? 그거기 나온 거예요. 이건 뭐 문제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번 문제는 가볍게 갈 수 있는 문제다.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자, 조금 땡기고 3번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9년 3월 1일 탑골공원 지금 그죠? 탑골공원에서
지금 민족대표 33일 섭외가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3.1운동 아니에요? 3.1운동? 이거 보고 3.1운동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자, 그런데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이왕이 세웠다. 이 원각사가 있었던 이 절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현재 지금 남아있는 탑이 뭐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그럼 이 왕은 누구다? 세조다. 그러면 동국 병감, 제가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병서 중에서 이 동국 병감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자, 동문선도 엄청 많이 얘기했죠. 성종하고 세종의 편찬사본 어차피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육조직계제 답이네. 맞죠? 육조직계제 태종 아니면 세조 아닙니까? 자, 한양으로 다시 천도했다. 원래 한양에서 건국을 했는데 개성으로 정종이 갔다가 태종이 다시 천도하죠. 그리고 창덕궁을 창건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3번이죠. 이것도 역시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앞면에서 대체로 쉬워요. 앞면이 대체로 쉬운 문제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이 인물이 누구냐?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추천. 그 후 대궐에 놓아놓고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하여 막 면접하는 거 면접.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혈량가와 방정가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답 나왔잖아요. 추천으로 뽑는 건데 한나라의 혈량가와 방정가를 모방했다. 그러면 이거 조광조가 지금 하자고 했던 혈량가 아닙니까? 그렇죠? 중종 때 살인파 조광조가 급진적 개혁 정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 위훈 삭제, 혈량과 실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조광조에 대해서 찾는 건데 보세요. 기묘사화로 탄압을 받았다. 당연하죠.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이거는 자 원래 김종직이 쓴 것을 그 제자인 김일손이 실어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면 뭐 여러분 조광조가 문정왕후랑 만나나요? 문정왕후는 지금 명종이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 12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할 것이고 그것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게 중종 때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지지합니까? 이거야 뭐 윤원영 같은 그 문정왕후의 그 외척들이겠죠. 외척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데 동조했다. 아니 연산군의 생모가 폐비가 되는 건 성종 때 일인데 여기서 조광조가 나서도 이게 동조를 합니까? 이때 여러 인물이 있지만 나중에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의 폐위 과정에 관여했던 그 어머니를 죽게 했던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막 또 부관 참시하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한명회 같은 사람도 있는 건데 조광조하고는 전혀 관계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이거는 기묘사화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도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고. 자, 그럼 5번으로 가는데 뭐 유적지 문제가 나왔는데 겁을 또 먹어요.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겁을 먹을 게 없어요. 왜냐? 아니 양양 오산리 유적이 제가 신석기 유적 중에서 진짜 많이 제가 강조를 하죠. 가장 오래된 집자리. 그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덧무늬 토기가 나왔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어떤 뭐 청동기든 구석기든 모든 유적지에서 나온 모든 유물을 여러분들이 외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 오케이. 그럼 우리가 최고로 뭐 오래된 움집터 외웠어. 근데 갑자기 덧무늬 토기가 나왔어. 이것도 어쨌든 신석기는 맞잖아요. 일단 맞춰 놓으세요. 자, 암사동 유적이면 뭐예요? 역시 신석기 유적 중에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웬만하면 다 나오잖아요. 신석기 맞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공주 석장리도 여러분 한반도 우리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견된 구석기 유적이잖아요. 그런데 미송리식 토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청동기라고 절대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유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석기 유적 중에서 진짜 이거 대단한 거다. 이거 일본산 흑여석도 나오고 진짜 많이 강조하잖아. 맞죠? 인정하죠? 근데 아니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거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거 어쨌든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유적지가 나와서 순간 움찔했는데 에이 문제는 쉬웠죠.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유적지를 어렵게 내면 잘 못 풀거든요. 자, 6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난이도가 그나마 좀 중에 속하는. 요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 자, 웅진으로 옮겼대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대요. 그쵸? 자, 성황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대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연도를 알면 제일 좋죠, 사실은. 연도를 알면 제일 좋은데 연도를 모르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미루어서 잘 짐작하고 그 다음에 앞뒤 상황을 잘 따져서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문주왕이고요.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 문제를 봤는데 웅진으로 옮겼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어요. 제가 지금 나제동맹으로 봤어요. 순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웅진으로 옮겼다 475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비로 옮겼다 538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세요. 웅진으로 옮긴 건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 때잖아요. 그죠? 문주왕 때부터 그 다음에 성왕 때 사비로 옮긴 거죠. 그죠?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일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대가열을 정복한 것은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연도 일단 쓰지 마세요. 진흥왕. 오케이. 황초령 비도 역시 진흥왕이에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얘도 진흥왕이에요. 오호. 그런데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얘는 법흥왕인데.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때는 신라의 왕이 누구인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왕이 아무래도 누구랑 만나요? 성왕이 진흥왕과 만나가지고 막 관산성 전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니까 성왕과 진흥왕이 좀 같이 간다고 보면 여기에는 진흥왕 이전의 왕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긴 합니다. 그죠?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 정도 생각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건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많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뭐 연도를 외운다면야 제일 좋겠죠. 그쵸? 그러면 보세요. 대가열을 정복한 것은 562년이고 568년에 황초령비, 마운영비고, 자, 그 다음에 국사를 편찬한 것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불교 공인이 527년에 2차 돈의 순교거든요. 여기 있네. 2차 돈의 순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돼요. 4번이 되는데 정황을 좀 보고 하세요. 정황을 보시고. 아셨죠? 성왕이 523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법흥왕이 540년까지 즉위를 하기 때문에 540년부터는 진흥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 진흥왕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제가 중간 정도 난이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인데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자, 백제 놀이사치계, 제가 성왕 때라 그랬습니다. 일본의 불교가 불상전했다. 오케이. 맞죠? 일본에 처음 불교를 전해주는 거 놀이사치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장보고 청해진 맞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고려가 예성가하고의 병란도 국제.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후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중강계시와 책문후시는 모두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당시의 교역 대상국은 청나라여야 합니다. 안 그래요? 계시무역과 후시무역, 계시무역이 공무역이고 후시무역이 사무역, 밀무역이라고 하는데 중강계시, 중강후시, 책문후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원계시나 후시 같은 거 있고 외강계시, 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계시와 후시무역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조선 후기의 대청, 대일 무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명나라가 아니에요. 명나라와 조선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안 해요. 그냥 사신들 왔다 갔다 하고 조공 주고 뭐 회사품 받으면서 조공무역의 형태로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명나라 황제가 뭐라 그런다고요? 명나라는 천하이기 때문에 부족한 물건이 없다. 그래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요게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난이도 상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풀만한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공주 송산리 고분하고 능산리 고분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죠? 공주가 송산이고 그다음에 부여가 능산이다. 일단 다행히 이걸로 장난은 치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근데 여기서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인데 6호분과 무령왕릉 즉 7번째 발견된 7호분이죠. 얘네는 전축분인데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벽돌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벽돌 전자를 썼잖아요. 벽돌 전자를 쓰고 쌓을 축자를 썼으니까 전축분이면 벽돌로 쌓아서 만든 무덤이죠. 가끔 이런다니까요. 가끔 돌무지 무덤을 갑자기 적석총 이래버려요. 적석총. 아 정말 진짜 한자어를 안 쓰고 우리말로 바꿨다가 다시 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자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벽돌 무덤이 맞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제가 수업 시간에 삼보사찰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보물. 삼보사찰이 뭐예요? 일단 부처님이 계신 불보사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 법보사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뛰어난 스님들이 많이 배출된 승보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산의 통도사인데 여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신사리. 그 진신사리를 모시고 거기에서 자 금강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죠. 그 금강계단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스님들에게 수계를 주는 장소가 바로 금강계단이거든요. 요게 불보사찰이에요. 삼보사찰 중에 들어가죠. 그럼 법보사찰은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팔만대장경이 있는 어디? 합천 해인사가 됩니다.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떡하니. 승보사찰은 스님들 정말 뛰어난 스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순천의 송강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고로 순천의 송강사는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한국의 산지승원이라 그래서 사찰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려운 건데 요거는 법삼보 사찰에 해당이 됩니다.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거 맞죠? 이것도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냐 아니냐 할 때 성곽은 수원화성하고 남한산성밖에 없잖아요. 자꾸 서울, 도성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서 만든 사서는 이거는 국조보감을 말하는 거고요. 승정원 일기는요. 이거랑 관계없어요. 승정원 일기는 승정원의 주서들이 씁니다. 그 승정원 일기의 내용을 중에서 필요한 거를 뽑아서 실록에 오히려 실는 거죠. 실록에서 승정원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승정원 일기는 왕의 일과를 적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 3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9번 갑니다. 9번. 이게 발에 진짜 이 문제는 진짜 정말 진짜 저도 조금 약간 속에서 험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일단 이 기억 니은 디귿 얘부터 좀 헷갈리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찍어놓고 돈화, 활용, 훈춘, 영안 이거 보고 알으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고 발해가 어차피 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어디였어요? 동모산 기슭에서 대조영이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중경 현덕부로 한번 가죠.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로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동경 용원부로 갔다가 다시 상경 용천부로 오죠. 이건 대조영 때 수도였고 여기서부터 계속 문왕이 옮기다가 마지막 5대 성왕 때 다시 옮기게 됩니다. 맞죠? 요거는 선왕 아니에요.
10대 해동성국 선왕 아니고 5대 성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기역이구나. 그죠? 여기가 돈화는 여기고 화룡은 여기구나. 그러면 디귿이 어디예요? 상경이죠? 상경이면 지금 영안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동경은 리을이네. 그러면 훈춘이구나. 훈춘 사건 할 때 훈춘이네요. 그 다음 다시 상경으로 가잖아요. 그죠? 상경으로. 그러면 영안으로 다시 간 거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힘듭니다. 여기서 자 보시면 정효공주의 무덤을 찾는다 또는 정혜공주의 무덤을 찾는다, 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문왕의 둘째 딸 중에 이 딸 중에 둘째 딸이 정혜공주인데 정혜공주 묘가 어디 있냐면 이게 육정산 고분군이에요. 육정산. 오케이? 근데 육정산에 있는데 이게 그냥 요거 가로로 칠게요, 그냥. 근데 요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육정산이 어디 있냐면 여기 바로 돈화에 있어요. 그럼 기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혜공주는 기역인데 정효공주는 기역이 아니에요. 그럼 정효공주 넷째 딸인 정효공주면은 어디냐? 이게 용두산 고분군에 있어요. 용두산 고분군. 요건 어디 있냐면 화룡에 있어요. 중경에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왜 틀렸냐면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여기 벽화가 있거든요. 12명에.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틀렸어요. 그럼 용두산 고분군이 있는 게 맞죠. 그쵸? 맞고, 그 다음에 오복루 성문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당의 장안성과 비교해 본다. 오복루 성문터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상경성에 있는데, 상경성에 있는 건물인데 당의 장안성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상경성 아니에요? 상경이면 어디예요? 디귿이 맞죠? 이건 디귿이 맞고. 그러면 정혜공주면은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기역이라 그랬죠. 리을이면 지금 다시 상경으로 온 건가요? 아니, 동경으로 간 거구나. 그거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건 틀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이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데, 이 문제는 틀려도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좀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맞췄던 학생들도요, 정확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소거법을 하다가 좀 약간의 운이 작용해서 맞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수업 시간에 용두산, 육정산을 하긴 해도 사실 그 위치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발의 수도 변화도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혜공주, 정혜호공주의 무덤의 특징까지도 또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정혜공주면은 고구려식의 굴식도량 무덤이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석교, 불교입니다.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이다. 즉 치국의 근원이다. 수신은 내생의 자여, 이국은 금일의 요으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까워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봤잖아요, 이거. 최승로의 시무 28조 아닙니까? 유교 정치를 지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성종이니까 자, 양경, 개경과 서경 12목의 상평창을 설치하죠. 그런데 균열을 기법사의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한 사람은 광종이었고요. 제가 균열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국자감 7제, 그죠? 양영고, 이거 누구예요? 관악지능증 예종 아닙니까?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경정전식과다. 시정, 개정, 경정. 경정이면 문종. 문종, 그죠? 시정이면 경종인데 요건 문종. 개정이면 목종. 됐죠? 정답 1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참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가 진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야 연도 외우라고 정말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정말 말씀드려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은 이게 중화학공업 중심인지 경호업 중심인지 62년에 시작된 거,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 추진했으나 못했다, 실행하지 못했고 5.16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옳을 수가 없죠. 틀렸어요. 그런데 300산업은 이승만 정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6.25 전쟁 이후에 원조 농산물 들어와 가지고 그 PL480 원조에 의해서, 그래서 밀가루 만드는 제분, 설탕 만드는 제당, 면방직 공업이 이승만 정부의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50년대 후반부터 원조량이 급감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게 4.19의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농지개혁법, 정말 진짜 49년에 법이 제정돼요. 50년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지주들한테는 보상금으로 집가증권을 주고 농민들한테는 현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한미 원조협정 이거 1948년 12월이에요. 왜냐? 우리가 점령지 9호 원조를 받았어요. 점령지 9호 원조를 받았어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아직도 점령지 9호 원조라는 거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점령지입니까? 지금 나라가 세워졌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원조를 확인하되 새로운 어떤 원조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한미 원조협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60년대 한미 경제기술 원조협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원조들이 있죠. 물론 유엔 재건당 원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경제협조처 원조도 있고 다 많습니다만 한미 원조협정은 그래서 시험에도 나온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점령지 9호 원조가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니 미국과 새로운 원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요구하고 6.25 전쟁 그 이후에 유엔에 의한 유엔 한국 재건단 원조, 그 재건단 원조에 의해서 뭐 그죠?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만들어주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브라운 각서에 나오는 AID 차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물론 PL480 농산물 우상 원조, 그죠? 56년부터 들어오는 그것도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300산업이 발달하는 거죠. 자, 이것도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2번 중일전쟁 나왔는데요. 아니, 중일전쟁이 37년이잖아요. 맞죠? 이건 아시죠? 그러니까 궁속여배 같은 거 막 맨날 강조해. 그 다음에 한국신민 서사 맨날 외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한국신민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자, 이거 1941년에 국민학교령 아닙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면 남면북양 정책은 1932년부터 이미 30년대 공업원료 증산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때 중일전쟁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 됐죠? 나머지도 뭐 너무 쉬운 문제들이고, 이건 이런 건 좀 평이해요. 근데 이제 제가 13번도 그래. 재심문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충 보면 누군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찾아갔대.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줬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제 친필을 갖고 지금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등등 해서 그 밀서에 우리 황제께서는 82년에 맺은 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랑 거중조정을 맺었던 게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미국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뭐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그러면 자, 치해법권 당연히 영사재판권이 치해법권입니다. 당연히 있어요. 최국대 당연하죠. 또 조선 책략 들어와서 난리 났잖아요. 김홍집이 갖고 온 조선 책략 때문에 미국과 조약 맺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모군란이 82년 6월이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82년 5월이기 때문에 이모군란보다 빨라요. 그래서 얘가 안 돼. 그럼 이모군란의 계기가 된 것은 일본과 맺은 제물포조약이나 조일 수호조교 소약이나, 그죠? 그다음 또 청나라가 맺은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나 요런 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제시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 조선 정부가 을사늑약이 다가온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승만에게 지원금을 보내가지고 당시 이제 민용환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대한제국 황제 친필을 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라. 그래서 한번 청원을 해라. 그 이승만이 이거를 가지고 1904년 12월에 그 워싱턴까지 이제 갑니다. 워싱턴. 그래서 워싱턴을 가서 이제 해가 넘어가죠. 이제 1905년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든지 당시 존 헤이, 여기 헤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당시 국무장관이야. 이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2월 달에
헤이 장관을 만나요. 헤이 장관을 만나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테프트가 동아시아를 순방하러 가는데 하와이에 들린다는 말을 듣고 또 하와이에 가서 또 테프트를 만나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8월 달이 돼서 루즈벨트에 지금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별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만난 거예요. 잠깐 만났어요. 그때 요게 보세요. 5년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잠깐 만나는데 요때 루즈벨트가 바빴거든. 바빴는데도 그래도 와서 잠깐 뭐 들어와. 그래서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하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같이 갔던 분이 이렇게 미국식 그 있잖아요. 연회복 딱 진짜 정장 딱 입고 가가지고 친서라고 이걸 꺼내 준 거야.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한번 쓱 보더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대한제국 공사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우리 미국 국무부로 접수하세요. 딱 한 거야. 너무 기뻐갖고 미국 대통령이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대한제국 영사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접수하라고 하니까 진짜 이제 우리가 독립을 지킬 수 있을 거나라는 진짜 그 감동에 겨워가지고 정말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대한제국 영사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 영사가 이름 얘기 안 할게. 친일파 놈인데 이미 일본하고 내통해갖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넘기기로 합의를 한 거야, 이놈은. 그래서 이승만이 이거를 정식으로 접수해 주세요 하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사정했는데 나중에는 막 협박하고 죽여버리겠다고도 막 그러고 그랬고 결국은 만나지 못해서 이승만이 진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너무나 망연자실한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국내에서 지원금을 보내줬던 우리 민영환이 그래도 수고했다. 그래갖고 당시에 또 체류비로 쓰라고 당시 돈으로 거금이죠. 300달러를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받았는데 3일 후에 민영환이 자결을 했다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이승만이 3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그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을. 그거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조민수 통상조약이라는 거 알면 되지. 근데 좀 마음이 좀 아프다. 헐버트도 사실은 고종의 춘서를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14번. 이거는 좀 어려운 게 그냥 선택지가 많아서 어려워요. 그냥 냉정하게 딱 봐서 선생님하고 배운 대로 얘기해. 부호장 이하는 사신관이 임명하잖아. 그죠? 사신관에 부호장 이하 임명권 있잖아. 상층 향리는 과거 시험 봐서 그죠? 학교 가면 뭐 문벌 기록 될 수 있잖아요. 향리자들 기인으로 선발돼서 중앙정 올라가고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그죠? 기인제도. 그다음에 속현은 당연히 향리가 담당하죠. 주연의 관리가 있고 속현과 향, 부곡소는 향리가 담당하죠. 당연히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이렇게 해놓고는 선택지가 기억니은 어떡하지? 막 소심한 분들이 이런다는 얘기야. 내가 대범하게 풀어야 되는데 자꾸 소심하게 뭐 하나 빼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냥 아는 대로 풀면 돼요. 15번. 약간 더러운 문제인데 제가 난이도 중 주겠습니다. 자,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판에서 길렀다가 옮겨 심는 거니까. 자, 예특을 떠나 세역으로 가서 고경의 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좋았어. 임원경제지. 서유구조 조선 후기. 그러면 이건 뭐다? 모내기법이다. 이양법이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양법에 관한 내용이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죠?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하느냐. 농사직설에는 농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논에다가 벽실을 뿌리는 직파법을 일단 소개를 하죠. 당연히 직파법을 소개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소개하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건다법이라는 걸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직파법은 그냥 쉽게 말하면 논에다가 그냥 벽실을 뿌리는 거죠. 논에다 그냥 벽실을 뿌리는 거예요. 건다법은 뭐냐면 건다법은 밭벼를 재배를 하죠. 밭에서 벼를 재배해서 논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모종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모를 길러서 논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모내기에 해당하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인데, 요거는 이제 뭐 산도법이라 그래서 산도법. 이거는 이제 아예 육도 재배예요. 그냥 땅에서 그냥 벼를 재배하는 겁니다. 뭐 논으로 옮겨 심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농사직설은 직파법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렇다고 모내기법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랑에 작물을 심는 이거는 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 아닙니까? 밭농사에서 고랑에 파종하면 견종법이고요. 일항에 파종하면 농종법이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냥 평지에 뿌리면 만종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항과 고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파종을 하면 농종법이고, 이렇게 고랑에 파종을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 유행을 하거든요. 이거 맞아요. 됐죠? 조선 후기에. 맞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만 맞는 거고 지금 모내기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경국대전의 수령칠사항목이 아무리 드셔보세요. 수령칠사에 농상성이라 그래서 농사와 양잠을 열심히 하라 그랬지 모내기를 하라 그랬습니까? 학교흥, 부역군, 농상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호구증, 응? 그 다음에 사송간 이런 거지. 거기다 무슨 모내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직파법보다 풀 뽑는, 즉 뭐다? 김매기의 노동력이 절약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기역과 그래서 리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 아니, 이것도 끝났어. 왜냐하면 벌써 긴급조치 떴어요. 아니, 긴급조치 떴는데 뭘 봅니까? 이 헌법은 즉 긴급조치나 형식의 법 절차가 있는데 이게 시행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유신이잖아요. 유신헌법. 그럼 유신헌법이 없어지는 게 전두환이 8차 개헌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80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이 끝나는 11.6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79년이니까 유신 시대가 맞고, 국민교육헌장은 68년이니까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안 되고, 7.4 남북공동성명이 72년 7월 4일인데 자 유신은 10월에 선포를 하고 이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통일 문제로 시작 옮겨놓은 다음에 선포하고 11월에 국민투표 통과하고 12월부터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전이란 말이에요. 전. 안 되고. 아니 한일협정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반대한 6.3 시위는 1964년의 일이죠. 이것도 안 되죠. 정답 2번밖에 없어요. 유신이 무너지는 게 YH 무역 사건, 김영삼 제명, 부마민주항쟁 11.6 아닙니까? 됐죠? 17번. 또 이거를 또 사료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을 보셔요. 느낌을. 자, 본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로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사실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뭐 나오는 거 없어요. 느낌이 오죠. 국민대표회의인가? 근데 딱 봤어. 선택지를. 다 임시정부 얘기야. 맞죠? 임시정부 얘기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여는데 본 대표 등은 뭐 이렇게 회의 대표. 그쵸? 이걸 사료를 알면 제일 좋겠죠. 국민대표회의 선언문인데 이걸 알면야 제일 좋겠죠. 근데 모르면 국민대표회의 23년입니다. 모르면 추론을 하셔야죠. 추론을. 그쵸? 임시정부인데 국민 뭐 대표 회의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된 것은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제정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대표회의 실패하고 3월에 이승만이 해임이 되고 나서 박은식이 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자, 조선혁명당이 참가했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민족유일당 운동입니까? 이게? 이거 아니잖아요. 민족유일당 운동은 우리가 한국 이제 조선혁명당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독립당하고 한국국민당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뭐 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든지 그다음에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선혁명당을 만약에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이라고 본다면 이 지청천의 조선혁명당과 그다음에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과 김구의 한국국민당이 완벽히 통일하게 되는 것은 1940년 5월에 한국 독립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창조파,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자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방법을 실력 양성론으로 바꾸자는 개조파의 대립이 심각했었고요. 특히 김구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국민대표회의를 해산을 명령하는 내무부령을 반포하기도 합니다. 자, 그 상황이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료를 모르시는 분들이 틀릴 가능성은 좀 있어서 제가 난이도 중을 드리겠습니다. 18번. 자, 토지 조사 사업이 나왔어요. 그럼 토지 조사령이 지금 나왔고 토지 조사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농산공부가 이거를 주무기관으로 할 수가 있느냐? 농산공부는요. 자, 농업, 상업, 공업을 담당하는 건데 이게 2차 가보개혁 때 생긴 거죠. 왜냐하면 파라문이 7부가 될 때. 그리고 언제 없어지냐면 1910년에 국권피탈과 함께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무기구는 뭐예요? 바로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토지조사국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자, 그러면 토지약탈을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것 때문에 동척이 이익을 많이 보긴 했지만 동척은 8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자, 춘공태치와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내세운 것은 농촌진흥운동에 가깝죠. 30년대. 그러면 자, 땅 뺏어갈 때 미신고 토지 뺏어가고요. 당연히 역둔토, 역이나 둔전, 역전이나 둔전, 그 다음에 공장토 등 좀 이런 약간 국공유지들 있잖아요. 국공유지는 무조건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고 토지 같은 거 이런 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의 토지가 넘어가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을 또 많이 틀리셨던데 이게 개항기의 무역이거든요. 그럼 개항장에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하죠. 물론 뭐 외국 상인들이 내지 통상을 하게 되면 객주들이 약해지니까 상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객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중개를 하려고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조청 무역 장정인데 원래는 길게 말하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 상민 수륙을 빼고 조청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이 내지 통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청국에서의 수입하는 금액이 일본을 앞질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원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는 무역의 비중이 대략적으로 9대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도 갖고 이러면서 좀 유리해져요. 그래서 한 1892년 정도, 이게 조청이 82년인데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하니까 대략 4.5 대 5.5 정도, 5.5 대 한 4.5 정도까지 청나라가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청나라가 전체적인 규모에서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많이 따라온 거죠. 그리고 이거는 3번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조선과 일본이 개항 이후에 무역을 할 때 얘네들이 팔아먹는 게 영국산 면직물이에요. 물론 청일전쟁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만든 일본산 면직물을 팔아먹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게 쌀이나 콩이나 또 공업원료로 쓰기 위한 소가죽을 엄청나게 가져가요.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의 범람으로 조선의 간해수공업은 몰락하는 것이고 조선은 고가 폭등 때문에 서민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할빈당도 소도서를 금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방공령도 그래서 내리는 거고 방공령을 자꾸 내리니까 이것들이 방공령 야 너 내리려면 이제부터 한 달 전에 통보해. 이게 뭐냐면 강화도 조약 이후로 우리는 방공령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방공령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삼다가 결국은 방공령을 어쨌든 인정을 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통보해라. 이게 83년 통상장정 개정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방공령이 그 뒤로 있었고 일부 방공령은 성공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85년 동래부에서 발표한 방공령은 성공해요. 그런데 1889년에서 90년 사이에 한경도 황해도의 3건의 방공령이 오히려 날짜를 잘못 통지했다고 해서 방공령을 철회하고 배상금을 물어낸 거죠. 모든 방공령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조일통상자령 개정 83령. 여기서 곡물의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즉 방공령이 성공한 경우도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이 2번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꾸 4번을 뭐라고 보냐면 방공령은 실패했는데 왜 성공했다 그래? 곡물 수출을 금지 못했지? 그 3건의 방공령만 가지고 모든 100여 건의 방공령을 다 대표로 다 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합니다. 얘가 대표적으로 조일통상장정에 의해서 우리가 방공령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로서 많이 나오는 것일 뿐 방공령을 그것만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항상.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대원군이 나왔는데 보세요. 군포를 거두는데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고 그러나 자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다 갑자한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한 사람마다 세납전 이민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합니다. 호포를 이거를 가오마다 부과한다는 의미로 호포인데 이걸 동포라고도 하거든요. 그 동에다 부과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양반들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군포를 납부하는 것은 양반과 일반 상민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다. 자기네들이 양반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들의 집에 있는 하인들의 이름으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동전으로 2냥씩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전으로. 호포전을 거둔다고. 호포전. 그럼 이걸 동포전이라고도 하는 거죠. 모든 가호에 부과하냐 그 동리 전체에 부과하냐 똑같은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황현의 매천야력에 나오는 제시문이고 흥선대원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 흥선대원군은 만동묘를 때려 부수죠. 건립을 주도한 게 아니라. 이 건립은 숙종 때 한 거죠. 권상아가 주도한 거고 궁극기무처 총재는 김홍집 아니에요? 김홍집? 그쵸? 김홍집이고. 아니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하죠. 당연히. 왜? 이모군란 이후에 대원군이 권력 잡았잖아요. 통리기무화문이 80년에 설치되면서 오군영을 없애고 이영체제와 별기군 만들잖아요. 대원군이 근데 이모군란에 짱 컴백하면서 폐지하고 오군영 부활하죠. 근데 대원군 끌려가니까 다시 청나라가 개입해서 사형체제로 바꾸는 그런 건데 그 만기호라면 순조 때 나온 책이에요. 순조 때. 그리고 이게 탕평정치를 정리했다라고도 보기에도 어려워요. 만기호라면 약간 세무행정이나 또는 군사행정 같은 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근현대사 문제를 제가 세보니까 3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하고 13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이 근현대사죠. 그러면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 어디 봅시다. 이거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근현대사 문제가 지금 9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정근대사가 11개인데 확실히 요즘에 근현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걸 통해서도 좀 보이긴 하네요. 그죠? 원래 한 많아야 6개, 7개인데 좀 더 나왔다. 그러니까 정근대도 어렵긴 한데 근현대를 여러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학생들이 정근대를 많이 하다가 근현대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현대를 신경을 안 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주제 특강 50선 있잖아요. 그게 짧은 시간에 12강 만에 한국사 한 바퀴 돌아주는 거니까 그거라도 계속 반복하시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시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시간을 재서 탄력적으로 고민하면서 푸세요. 시간 안에. 시간을 넘어가면 안 돼요. 머리가 말랑말랑해야 돼요. 너무 경직돼 있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